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프리드만 방정식이 어떤지 모양을 봤고 그 방정식이 스케일 팩터가 있었고 그것의 시간에 대한 변화와 그러니까 속도죠. 그러면 스케일 팩터의 속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그거를 이제 프리드만 방정식으로 알 수가 있고 근데 그 양들이 전부 다 우리 우주를 채우고 있는 에너지 밀도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데 우리 우주는 어떤 크리티컬한 에너지 덴시티가 있어서 그거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우리 우주의 기하학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닫힌 우주냐 뭐 열린 우주냐 플랫하냐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 관측해 보니까 상당한 정도로 정밀도로 플랫하더라 평평하다. 평평하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우주가 오래될 수가 없어 사실은. 닫혀 있으면은 중력 작용 때문에 더 빨리 뭉쳐졌을 거고 열려 있으면은 그러면은 은하들이 더 빨리 멀어져 가지고 이렇게 뭐 지금 우리 관측하는 모양이 안 나왔을 거고 그러니까 갤럭시가 형성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지적 생명체가 안 생겼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우주의 나이를 알기 전 우주의 기하학이나 이런 걸 알기 전부터 우주는 충분히 평평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관측해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고 저게 WMAP-7이면 7년간 WMAP이라는 인공위성이 7년간 한 건데 그게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에 나온 결과예요 저게. WMAP-1 이렇게 나온 게 2001년 뭐 이러니까 불과 10년 정도 저렇게 알게 된 게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아주 최근. 그래서 지금 우주로는 거의 뭐 그러니까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그러니까 혁명 전야와 비슷한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속 팽창은 우리가 그 2주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초신성을 보고 알았다 그랬죠. 초신성은 저놈이 터지는 게 1A, 타입 1A는 터지는 방식이 똑같다 그랬어요. 이게 백색 외성하고 적색 거성이 쌍성을 이루다가 적색 거성에 있는 가스가 백색 외성으로 유입돼 가지고 어떤 질량 한계를 넘어서면 그러면은 이게 그 중력 붕괴를 시작하다가 이제 그 내부 압력 때문에 빵 터지면서 중성자 별이 남게 되고 그게 이제 초신성으로 터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사실은 터지면은 이게 시간에 따라서 밝기가 쫙 높아졌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어쨌든 물리적 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 광도를 찍을 때 초신성이 터져가지고 제일 밝았을 때의 절대 밝기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재면은 초신성은 어쨌든 절대 밝기를 안다는 거야. 그러면 실제 관측을 했을 때 얼마나 어두운지를 알면 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과 관련된 양이 이제 그 거리 밝기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라지 M이 절대 밝기고 스몰 M이 겉보기 밝기인데 그 차이를 이용하면은 겉보기 거리를 이렇게 메가파섹 단위로 잴 수가 있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이 겉보기 밝기라고 하는 게 이게 결국은 이제 복잡한데 결국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에너지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팽창하는 정도가 다를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효과가 겉보기 거리에 영향을 주겠죠. 그 효과를 다 때려 넣은 거야, 이게 지금. 보시면 오메가 I가 이게 뭐예요? 이게 에너지 덴시티의 종류죠. 우리가 아까 허블 상수 쓸 때 썼던 백큐엄 에너지니 뭐 메터, 레디에이션 이런 거 다 때려 넣은 거야. 다 때려 넣고 이거는 지금 Z니까 저기 그 레드 시프트로 적분을 한 거예요. 변수가 그냥 바뀐 것일 뿐이고 여기 파워가 3하고 1 플러스 WI죠. 저 WI가 이제 I의 종류에 따라서 제로냐 마이너스냐 3분이냐 그렇게 이제 쭉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까 봤던 거 기본적으로 비슷한 패턴이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밝기 거리는 우주를 구성하는 에너지 분포에 따라서 이게 지금 달라지는 건데 이 둘을 조합하면은 그럼 멀리 있는 그 펄무터랑 이제 그때 2011년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들의 그걸 결과가 뭐냐면 멀리 있는 초신성이 훨씬 더 희미하더라 이거였죠, 그죠? 그래서 밝기가 뭐 30% 정도 더 떨어졌고 그래서 거리는 15% 정도 더 멀리 있었고 이것 때문에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가속 팽창의 원인이 되는 걸 이제 암흑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19971AP라고 하는 초신성의 경우에 이 허블 상수에다가 이 밝기율을 곱한 이 양이 1.16, 그 Z가 레드시프트가 0.83, 0.83이면 0에 가깝죠? 그럼 비교적 가까이 있는 거예요. Z가 0일수록 Z가 0이 현재니까. 이게 관측값이야. 이걸 피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결과를. 피팅을 하는데 앞에서 봤던 이 방정식에 여기 이제 계산을 하는데 여기 오메가에다가 온갖 종류 다 때려 넣어요. 어? 다 때려 넣는데 지금 이 하나는 보면은 메터만 다 했을 경우지. 메터가 1이니까. 나머지 없고 메터만 다 있는 경우에 해보면 이게 0.95가 나와, 이 값이. 그럼 1.16이랑 차이가 있잖아. 그런데 메터를 0.3으로 놓고 이게 백큐엄 에너지예요. 백큐엄 에너지를 0.7로 놓으니까 1.23이 된 거야. 둘 중에 어떤 게 더 맞아요? 미터 거지. 이게 잘 맞지? 메터가 1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메가가 진공 에너지가 0.7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데이터를 설명하려면. 이게 이론 추정값인데 당연히 밑에 게 당연히 잘 맞죠,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프리드만 방정식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방정식이죠. 가속도가 이게 1 플러스 3W야. 그럼 이게 지금 원래 초신성 관측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중력 때문에 팽창하는 정도가 느려질 거라고 봤어요. 느려지면 가속이 아니라 감속이지. 감속이니까 A 더블 다시 음수일 거라 생각했어. 실제로 보면 이게 로가 적당한 값이면 이게 뭐 W가 제로거나 상식적인 값이면 이게 3분의 1이든지 상식적인 값이면 이 우변이 이놈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체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감속을 해. 그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초신성을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게 아니고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생겼단 말이야. 근데 수학적으로는 이 식에서 플러스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양수가 되려면 프레셔가 마이너스 3분의 1로가 돼야 돼, 이게. 어? 그 W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우변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A 더블 다시 양수가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해야 가속 팽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놈을 다 통칭해서 암흑 에너지라고 불러요. 다크 에너지. 프레셔가 덴시티에 대해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은. 일단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프레셔가 음수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렇다고 보고 그 실제 그래서 하여튼 암흑에는 음의 압력을 가진 에너지인데 이게 우주 팽창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아까 봤듯이 A 더블 닷을 플러스로 만들어주니까 그 전체 우주에 지금 이거 관측하는 게 70% 여기 지금 이 점이에요, 이 점. 이게 지금 이 칸투어를 그린 게 뭐 온갖 관측 자료를 다 오버랩을 시킨 거예요. 모든 관측이 오버랩 하는 데가 이제 이 지점인데 이게 핑크빛인데 가로축이 뭐냐면 메터 덴시티 0에서 이제 쭉 피팅을 한 거. 이게 세로축이 뭐냐면은 백큐엄 에너지 덴시티예요. 그게 만나는 지점이 여기야, 여기 보면 대략 이게 여기니까 이게 대략 0.7이고 이게 대략 0.3이에요. 이 포인트가 모든 데이터를 다 잘 설명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놈이 이 백큐엄 에너지가 아까 잠깐 봤지만 이게 뭐예요? W가 마이너스 1인 놈이죠. W가 마이너스 1이라서 덴시티가 스케일에 따라서 상수였잖아. 그죠? 그 놈이 70%가 있어야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증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체 에너지 밀도 70% 대략. 이거는 지금 그 플랑크 위성이 그 작년 3월에 발표한 내용인데 그 이전에 WMAP은 암흑 에너지가 2% 3% 이랬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약간 줄어가지고 68.3%예요, 다크 에너지가. 다크 매터가 조금 양이 많아서 26.8%. 그 우리가 아는 게 그전에는 대략 4%인데 지금 5% 가까이 됐어요. 11월 말경에 플랑크 위성이 두 번째 결과를 잘 릴리즈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발표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허블 상수. 허블 상수 68.3인데 지금 그게 68km인가 그런데 그게 어떤 지금 이
비율들이 또 다 어떤지 그게 이제 거의 제일 먼저 이제 공개가 돼요. 그럼 우주의 나이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는 이게 그 백큐엄 에너지 덴시티가 68.3%고 매터 다 크든 우리가 아는 거다 다 합쳐서 대략 30%야. 근데 모르는 게 95%죠.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은 도대체 너네가 한 게 뭐냐? 기껏 비싼 돈 줘가지고 위성 띄워서 관측했더니 모르는 게 95%라니 이 뭐야 도대체. 그래서 여기에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프리시전 이그노런스라 그래. 프리시전 코스몰로지에 들어간 거지 이거. 이 숫자를 보세요. 옛날에 뭐 한 15년 전에 20세기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다 WMAP 위성 올라가고 그다음 플랑크 위성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런 숫자들이 나왔고, 그래서 프리시전 코스몰로지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빗대가지고 프리시전 이그노런스라 그래. 그런데 이 우주상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요 놈은 역사가 깊어. 이게 아인슈타인 방정식이잖아요. 여기다가 이 수학적 구조를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 더 끼워 넣을 수 있는 수학적인 놈이 이런 놈이 있어요. G 미뉴에 바로 비례하는 상수 람다항, 이걸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주상수 코스몰로지컬 컨스턴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 이게 우변이 T 미뉴가 뭐냐면은 에너지 밀도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요 지금 이 람다항을 여기 우변에다 때려 넣으면 이 람다 역할이 뭐냐면은 그 시공간의 매트릭에 바로 비례한 양이니까 시공간 자체가 가지는 에너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게.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 이렇게 된 건 좀 이따 보이는데, 이게 이제 양수면 이게 플러스 값이면은 이게 팽창에 기여를 하고 음수면은 그 뭐 수축에 기여를 하는데, 이걸 처음 도입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이제 이거 없이 우주에 처음 적용한 게 1917년에 그때부터 마든 코스몰로지라는 말이 이제 성립을 하는 거예요. 1915년에 이 방정식을 만들었고, 요거를 우주에 적용을 자기가 해본 게 1917년. 100년도 안 된. 그 이전에는 정량적인 우주론이 없었어요. 그냥 우주가 어떨 것이다.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었지. 대략 어떨 것이다, 저떨 것이다. 철학과 과학이 혼재되어 있는 그 당시로는. 우주에 대해서, 우주의 탄생과 진화와 변화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알 수 있게 된 게 이 이후예요. 1917년 이후. 근데 그때 처음에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우주 모델은 뭐였냐면은 우주는 정적이다 이거야. 동적일 수가 없다. 우주는 영원불멸이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자기 방정식 풀어보니까 그렇지가 않거든. 이게 아까 봤지만 이게 다이나믹스를 주는 거예요. 우주의 사이즈에 대해서.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해봐도, 아니 우주에 갤럭시가 널려 있는데 그럼 걔네들 중력작용 때문에 시공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중력작용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정적인 우주를 만들려고 put by hand을 한 거야. put by hand. 반중력 효과를 주는. 갤럭시들끼리 중력으로 서로 땡기는데 그거를 상쇄시키는 반중력 효과를 주는 그런 어떤 공간 자체의 백큐엄 에너지를 넣은 게 이거예요. 정적인 우주를 억지로 만들려고. 그래서 우주상수 넣어가지고 정적 우주회를 만들어서 억지로 만들었는데, 이래놓고도 이론에 알았는데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게 풋바이 핸드니까. 이랬었는데 결국 정적인 우주를 계속 고집하고, 이때 이제 얼마 뒤에 프리드만하고 르메트르 이런 사람들이 다시 아인슈타인 방정식 풀어보니까 계속 동적인 해가 나오거든. 그 르메트르는 곧 보게 되겠지만 이제 빅뱅 우주론에 거의 이제 뭐 비슷한 얘기도 하고, 학회 가가지고 아인슈타인한테 우주가 동적이다 그 얘기했더니 아인슈타인이 프리드만하고 르메트르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너네들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너네들의 물리는 정말로 혐오스럽다 이렇게 면박을 주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프리드만하고 이제 르메트르는 풀이 주고 있고. 그런데 29년에 허블이 우주 팽창하는 거 알게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동적인 우주가 맞는 거야. 그래서 우주 팽창을 해주고 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생애 최대 실수라고 이거 집어넣은 게 땅을 치고 후회를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참 가속 팽창이 발견된 이후에 이놈이 가장 강력한 암흑 에너지 후보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초신성 멀어지는 거를 피팅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서 0.7로 들어갔던 게 그게 W가 -1인 백큐엄 에너지잖아. 백큐엄 에너지. 백큐엄 에너지가 70%가 있어야 데이터를 잘 설명해. 이게 백큐엄 에너지거든. 가장 손쉬운 백큐엄 에너지가 우주상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부활을 한 거야. 그 전까지는 계산할 때 다들 람다 0으로 놓고 계산했어요. 물론 일부 사람들이 람다가 0이 아닐 것이다. 그 얘기를 해. 80년대인가 뭐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거는 이거 98년 가속팽창. 이러면서 우주상수가 다시 화려하게 부활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 인생도 알 수 없는 거야, 이거. 그래서 우주상수를 보면은 이게 우주상수항이 마이너스 람다 G뮤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G뮤뉴가 이런 식으로 제로가 모터스 워커 매트릭 같은 경우 제로가 -1이고 제로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플러스 람다고, 그 다음에 공간 성분은 그냥 이대로 쓰면 GIJ로 쓰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마이너스 람다 GIJ. 그런데 일반적인 에너지항이 이거 우리가 T 뮤뉴를 그 에너지 모멘텀 텐서 이렇게 썼죠. 로하고 P를 이렇게 썼잖아. 그럼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이 둘을 보면 P하고 로가 그냥 -1이죠. 그러니까 우주상수항은 그냥 이게 W가 -1인 거야. 예상대로. 백큐엄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W가 -1이니까 아까 어떻게 됐어요? 로의 덴시티의 스케일에 대한 변화가 어땠어요? 그냥 상수로 남는 거야. 어? 그래서 이게 음의 압력을 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주상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변에 람다 G뮤뉴인데 이거를 이제 880로 끄집으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놈이 람다가 있는 항이 T뮤뉴를 이런 식으로 조금 보정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제로 성분은 이런 식으로 보정이 돼서 로 값이 밀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정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 백큐엄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 공간 성분도 이렇게 되니까 뭐 이게 지금 P의 GIJ니까 이제 프레셔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드만 방정식에다가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냥 로 값이 밀도에다가 그냥 밀도에 이런 그 백큐엄 에너지 성분이 이제 더 들어가는 식으로 바뀌게 되고, 가속도도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람다항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람다항을 굳이 살려냈을 때 요게 들어갔을 때 프리드만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데 결국은 이거 다 합해가지고 그냥 로 P 백큐엄 합쳐서 그냥 새로운 P라고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우리가 알만한 성분 다 알았어. 우주의 나이를 정말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거였죠? 디테일은 몰라도 핵심이 뭐였어요? 이게 x분의 1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 성분이 이렇게 들어가. 지금 현재는 Z가 제로지, 레드시프트가 제로인 거고, 그 다음에 자 레디에이션, 일단 공률은 0이라 그랬죠. 아주 높은 정밀도로 0이고, 레디에이션, 갤럭시가 많아, 우리 우주에. 빛보다 갤럭시가 많죠, 일단. 그래서 레디에이션이 전체 에너지에 차지하는 포션 굉장히 작아요. 얘는 무시할 만해. 그럼 남는 게 뭐야? 람다하고 M이지? 진공 에너지하고 매터예요. 근데 아까 봤듯이 뭐야? 매터는 다 해서 0.3이야. 플랑크 2013년. 암흑 에너지가 다크 매터가 26% 가까이 됐고, 우리가 아는 수소, 헬륨 이런 거 다 합쳐서 대략 5%. 대충 0.3이고, 나머지 백큐엄 에너지가 0.7이에요. W가 -1인 게. 그러면은 이 계산이 이제 이렇게 되죠? 지금 현재까지 걸린 시간, H0분의 1하고 X분의 0.7, 0.3 나누기 X세제곱분의 DX야. 이거는 그냥 숫자예요. 계산하면 0.964가 나와. 제가 며칠 전에
손으로 계산한 건 아니고 매스매티카로 찍어보니까 이 값이 나. 그 다음 h분의 h제곱분의 이거는 우리가 2주 전에 대략적인 우주나라로 계산한 값이죠, 이게. 그죠? 그때 대략 해가지고 130억 년 나왔는데 좀 정확하게 하면은 뭐 이게 대략 한 이 정도 돼. 70km로 하면은 이게 대략 140억 년. 이걸 허블 타임이라고 불러, 허블 타임. 그럼 실제 우주에 나의 허블 타임보다 그것이 한 96% 정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135억 년이 나와요. 이거 지금 나이브하게 넣은 거죠. 0.3, 0.7 넣어가지고. 실제 우주에 이렇게 계산한 거고, 여기에는 보면 지금 뭐야, 그 저번 2주 전에 수업하고 질문이 들어온 것 중에 가속 팽창하면 가속 팽창 효과를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0.7로. 그럼 똑같은 식으로, 최신의 결과 하여튼, 작년에 공개한 게 이게 67.3이고, 그래서 이 계산한 게 138억 년. 그러니까 이게 70이었을 때 137이었는데, 이게 좀 작아져가지고, 팽창 비율이 작아지니까 나이는 늘어나겠죠. 1억 년 정도 늘어난 게, 이게 작년 3월인데, 올해 11월 내지 12월에 발표되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온 숫자가 허블 상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뭐 정확한 건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허블 상수가 더 커졌느냐 줄어들었느냐 그거 가지고 대략 그런 우주의 나이가 더 늘어났는지 줄어났는지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우주는 굉장히 오래됐어. 138억 년. 그리고 이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계산해 보면은 사이즈는 이게 제곱분의 1이라 그랬죠. 아까 계산할 때 이게 스케일 팩터가 하나 더 들어가 가지고 나머지는 똑같아. 나머지는 아까 그 넣었던 파라미터들을 다 때려 넣으면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아까와 같은데 이게 제곱분의 1만 달라진 거야. 그럼 제곱분인데 이게 지금 x가 0에서 1이니까 작은 양이 1보다 작은 양이 분모로 더 들어가서 이 값은 더 커지겠지, 아까보다. 이거 계산해 보면 이게 대략 3.31 뭐 이렇게 나와요. 허블 타임은 아까와 똑같죠? 이거를 이제 그 거리로 바꾸면은 이때 이 거리가 이게 광년으로, 라이트 이어로 460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관측 가능한 우주 사이즈가 반경이 460만 광년, 크기는 뭐 930억 광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창 효과를 고려한, 이게 이제 팽창의 과정을 다 고려했다는 거지, 적분한 게. 가속 팽창까지 넣어가지고 팽창 효과를 고려한 관측 가능한 우리의 우주의 사이즈. 그래서 138억 광년이 아니고 이게 팽창의 효과 때문에 대략 한 460억 광년 된다는 거예요. 관측 가능한 우주. 실제 우리 우주의 사이즈도 이제 알게 됐어요. 관측 가능한 우주. 그 너머에 뭐가 있느냐? 모릅니다. 그 너머는 그 호라이즌이지. 정보를 알 수가 없는. 자, 근데 여기 이제 우주 상수 문제가 있어요. 물리하는 사람들이 별별 희한한 문제를 다 만들어요. 뭐 저번에 봤듯이 무슨 하이라키 프로블럼 이런 것도 있었죠. 아니 뭐 자연이 그렇게 파인 튜닝 했을 수도 있지. 그렇잖아. 우연히. 이거도 근데 그때 하이라키 프로블럼은 파인 튜닝이 얼마였어? 10에 32승이었죠. 그죠? 저기 플랑크 에너지랑 그 힉스 매스랑 이래가지고 그 제곱한 게 대략 10에 32승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우주상수 문제야. 이게 뭐냐면 우주는 텅 비어 있다 그랬죠. 아까 얘기했듯이. 가로 세로 높이 1m 되는데 양선자 6개밖에 없어요. 평균적으로. 우주는 거의 비어 있어. 근데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진공은 가득 차 있거든. 우리가 저기 그 앞부분에 그 양자 전기 동력학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끝없이 뭔가 입자가 생겼다가 사라졌다 이러면서 그게 질량에도 변화를 주고 그 파인만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게 룹 형태로 들어가고 그게 무한히 많이 있는 거잖아. 진공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럼 거기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인 효과를, 에너지 효과를 확 높여줘. 그러니까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진공은 뭔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둘이 모순인 거야. 우리가 관측한 우주는 거의 비어 있거든. 그런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진공이 비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정량적으로 어떠냐? 이 오메가 람다라고 하는 게
진공 에너지인데, 그러니까 W가 마이너스 1인 놈이 지금 데이터가 제일 잘 맞아요. W가 마이너스 1인 대표적인 놈이 뭐라 그랬어? 우주상수지, 람다. 그게 진공 에너지인 거예요. 그 놈이 0.7일 때 데이터가 제일 잘 맞아. 이게 0.7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지금 상대 밀도죠. 크리티컬 덴시티의 70%라는 거니까 실제 백큐엄의 덴시티는 이것의 0.7이니까 대략 뭐 이 정도 돼요. 오더가 10에 뭐 마이너스 48씩 이거 에너지 단위로 환산을 하면 뭐 이거는 이제 에너지 환산하는 건데, 근데 양자역학적으로 보면은 진공에서 이렇게 입자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막 이러면서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그 에너지가 뭐 사실 걷잡없이 커질 수가 있는데, 컷오프를 우리가 이제 플랑크 에너지로 잡으면 저번에 양자전기 동력화 할 때도 하이라키 프로블럼 할 때도 컷오프를 룹에 들어간 에너지 컷오프를 플랑크 에너지로 한번 잡았었죠. 어떻게 변하지? 그 컷오프를 플랑크 에너지로 잡으면 이게 지금 밀도는 이게 사실은 에너지를 공간 사이즈 세제곱으로 나누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의 4승에 비례해서 이 정도가 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위의 값은 이 값은 관측 값이고 이 값은 양자역학에 의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진공 에너지 값이야. 그럼 이 차이가 10에 124승이나 차이가 나요. 우주는 비어 있는데 양자역학에 따르면 비어 있을 수가 없고 그 차이가 10에 124승이나 차이가 나. 이게 우주상수 문제, 코스몰로스컬 컨스턴트 프로블럼. 왜 이렇게 작으냐? 그냥 0이 돼버리지. 난제로인데 저렇게 작은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에서 알고 있는 가장 난감한 파인튜닝 프로블럼, 124승. 아직 해결책이 없어요. 그게 뭐 문제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다중우주로 가면은 이제 다른 식으로 해결을 하는데, 그거는 12월 달 강의에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프로블럼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왜 하필 와이너 프로블럼, 참 별 희한한 코인시던스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 지금 이제 다크 매터, 그냥 매터라고 생각하는데 매터가 전체 에너지 덴시티에서,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가 매터하고 백큐엄 에너지 매터하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초반에 우주가 굉장히 사이즈가 작았을 때는 백큐엄 에너지가 전체에서 차지한 비율이 거의 없었겠죠. 그죠? 굉장히 좁은 영역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을 테니까 그때는 매터 덴시티가 굉장히 거의 1이었을 거야. 그게 여기 이제 연두색 매터의 에너지 덴시티가 거의 1인 거. 지금 여기 이제 레드시프트 Z 값이 1000. Z 값이 1000이면 언제냐면 이게 대략 빅뱅 직후 한 338만 년 정도 되는, 그러니까 CMB가 나오기 시작한 게 이 무렵이에요, 대략. 그때만 해도 매터 덴시티가 도미넌트 했다 이거지, 이게. 거의 1이었어요, 거의 1로 오다가, 잘 보세요. 거의 1로 오다가 Z가 0인 근처에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매터 덴시티가. 그 다음에 반대로 빨간 게 다크 에너지인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진공 에너지, 우주상수예요. 우주상수가 차지하는 포션은 거의 0이었어, 거의. 바닥을 기다가 거의 또 0 근처에서 확 올라왔죠. 그래서 이 그래프 보여주는 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구분이 안 되니까 이제 여기 0 근처를 확대한 게 이 그림이야. Z가 거의 뭐 1도 안 돼. 이게 정확하게 뭐지? 0. 얼마인가 그러는데 0. 얼마일 때 다크 에너지가 갑자기 커지고 매터 덴시티가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이 그랜드 크로스가 일어난 게 아주 최근이라 이거지. Z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정성적으로 이해가 되죠.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은 매터의 밀도는 끊임없이 떨어질 거잖아. 끊임없이 떨어지는데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밀도는 언제나 상수죠. 그게 진공 에너지의 정의잖아요. W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로 값이 로 제로에, 그러니까 A에 1 플러스 W에 비례하는데 1 플러스 W승, W가 마이너스니까 그냥 상수가 돼가지고 스케일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게 백큐엄 덴시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놈은 매터 덴시티가 떨어지는 순간 상대적으로 도미넌트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그게 왜 하필 지금이냐, 이거 왜 하필? 어? 왜 하필 지금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70% 7대3이잖아요. 7대3. 7대3 정도 되었기 때문에 7대3 정도 되는 이 순간에 다크 에너지가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속 팽창에 결정적인 영향을 지금 주는 거야. 70%가 됐기 때문에. 그 왜 하필 지금이냐 이거지. 우주의 모든 역사에서 이러다가. 그게 coincidence problem 아니면 why now problem. 여기에 대한 반론이, 간단한 반론이 뭐가 있냐면, 이 그래프를 이제 그 year, 빌리언 이어로 찍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크로스가 일어난 게 대략 언제냐면, 대략 이게 그러니까 50억 년 전후, 그러니까 빅뱅 쭉 한 100억 년 정도 되는. 그럼 50억 년 전이면 그렇게 그렇게 현재는 아니지 않느냐. 이 스케일로 보면, 그죠? 아주 현재는 아니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답은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year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지구적인 타임 스케일이잖아. 그죠? 그냥 밀키웨이의 변두리에 있는 이상한 별, 아주 조그만 별 하나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시간, 그게 1년인 거잖아. 그게 우주의 내추럴한 스케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 굳이 그 이상한 별의 행성의 공전 주기를 타임 스케일로 정할 이유가 없잖아. 그거는 전혀 내추럴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그 동네 살고 있는 사람한테 중요한 스케일이지. 우주의 역사를 따질 때는 이 스케일이, 사이즈가 지금에 비해서 얼마나 작았느냐. 요게 사실은 우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가장 그럴듯한 타임 스케일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극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그래프가 훨씬 더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거는 참 신기한 일이다. Z가 제로 근방에서 저렇게 크로스가 일어났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 우주는 어쨌든 아무천지입니다, 지금. 95%가 뭔지 몰라요. 70%가 다크 에너지고, 프레셔가 음수인, 정말로 상상하기 힘든. 풍선을 불면 보통 어떻게 돼? 프레셔하고 밀도는 비례관계 있죠. 그래서 밀도가 높아지면 프레셔가 커져. 근데 그게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것이 우리 우주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깎아내겠지만 너네는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이냐. 프리시전 이그너런스 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말도 있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알고 있으면? 네. 알고 있으면? 일 수도 있다. 모르고 있음에도 누가 한 말이에요? 어? 네? 파이만 아닌데. 도널드 럼스펠트가 한 말이에요. 한참 네오콘이 기승을 부리던 시절에, 부시 정권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 프리시전 이그너런스는 여기에 대한 거지. known unknown인 거예요.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 다 알면 좋겠지만 다 모르더라도 뭐를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그거하고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 그 둘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프리시전 이그너런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뭘 모르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아는 거야. 몇 %까지. 그거는 상당히 놀라운 진전인 거죠. 언노운에 비해서.
근데 사실 과학의 역사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르는 게 무엇이고 그게 얼마나 모르는지를 밝혀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게 정체는 모르지만 몇 퍼센트의 비율로 어떤 것들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종류가, 그거를 정확하게 찝어내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일을 우리가 그 정체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노은으로 가긴 쉽다 이거지. 근데 대부분 뭐예요? 이제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잖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가 있는데, 이 두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가 있고 뭐 다크 에너지가 넘쳐나더라도 그거는 known unknown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게 뭐냐라고 이제 무시만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칭해서 또 이제 람다 시대 우주론이라고 하는데, 뭐 우주론 말이 뭐 FLRW 우주론, 빅뱅 우주론, 뭐 람다 시대 우주론, 이거는 뭐냐면, 이 람다가 뭐냐면 다크 에너지. 우리 우주를 설명하는데 표준 우주론 중에서, 이거는 이제 범위가 조금 더 좁은 거지. 표준 우주론 중에서 다크 에너지, 가속 팽창의 원인이 되는 다크 에너지는 우주 상수가 잘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크 매터, 이게 CDM이 이제 콜드 다크 매터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크 매터 안 하기로 했으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하는데, 이 콜드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매시브한 거예요. 매시브에서, 그러니까 속도가 느린 거예요. 난 렐러티비스틱한 거를 이제 콜드라고 그래. 핫 다크 매터도 있었어 옛날에. 뉴트리노는 굉장히 이제 질량이 작거나 거의 없을 걸로 예상이 돼가지고, 걔네가 한때는 가장 강력한 다크매터 후보였는데, 핫 다크매터는 다 죽었어. 잘 안 맞았어. 그래서 콜드 다크매터만 남았어요. 그걸 줄여서 CDM이라고 불러. 지금 우리 관측 우주 값을 제일 잘 설명한 거는, 다크 에너지는 람다로 설명하고, 다크 에너지는 콜드 다크매터, 꽤 무거운 놈들로, 그래서 렐러티비스틱 하지 않은 놈들로 설명하는 게 람다 CDM 모형이에요. 지금까지 뭐 관측한 데이터를 뭐 여러 종류의 관측들이 있는데, 독립적인. 근데 거의 모든 게 이제 이걸로 이제 다들 이게 대략 0.7인 걸로. 그 콜드 다크 매터 뭐 대략 25% 내외, 그걸로 다 잘 설명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표준 우주론인데,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 우주가 빅뱅에서 시작이 됐다는 건데,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아인슈타인이 처음 들고 나온 건 정적인 우주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람다를 우주 상수를 넣었을 때 프리드만 방정식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걸 가지고 정적인 우주 어떻게 만드는지 보면은, 정적인 우주는 뭐야? 이게 둘 다 제로라는 거지. 속도도 제로, 가속도 제로. 이게 아인슈타인이 원했던 정적인 우주예요. 그럼 이게 둘 다 제로가 되는 걸 찾아보면은, 첫 번째 방정식에서 보면 이게 제로고, 이제 제로면 이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식이 제로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 로우 값을 이렇게 W가 제로인 게 매터만 있는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이 아래쪽 값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제로면은 3 없어지고 람다가 4파이G가 되고, 얘를 다시 첫 번째 식에 넣으면은,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돼. K 값이 플러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우주는 어떤 거였냐면은, 양의 공률을 가진 매터 밀도가 높아가지고 양의 밀도를 가졌는데, 그 중력작용을 이 람다가 반중력으로 밀어내면서 이제 정적인 걸 유지하는 그런 우주였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무너지고, 31년에 뭐 이게 얘 허블이고 윌슨상 가가지고 위대한 발견을 했다. 그렇게 해놓고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에 나온 아인슈타인 논문 중에 하나는 이제 여전히 정적인 우주론을 설명하는 논문을 내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 무렵에는 정상 상태 우주론이 나왔는데, 빅뱅 우주론이 하여튼 뭐 프리드만, 르메트리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뭐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빅뱅 우주론이 완전히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호일,
골드, 본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상 상태 우주론이라는 걸 주장을 하는데 이게 지금 48년이야. 우주 팽창하고, 그러니까 다이나믹스를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사이로 새로운 물질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변화하지만 변하지 않는. 언제나 같은 모습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우주 원리. 우주 시작도 끝도 없고, 우주 배경 복사를 65년 발견해서 이게 이제 결정타를 먹고 이제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동안 꽤 유행했던 모형이고, 아직도 이쪽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지는 이제 순환 우주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좀 마이너하긴 하지만, 빅뱅 우주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빅뱅 우주론은 그 효시라고 할 만한 사람이 르메트르, 벨기에 신부 출신인데, 그러니까 요 직전에 프리드만이 이제 자기 방정식을 풀어서 다이나믹한 우주가 있다고 알게 됐고, 그거를 이어받은 게 르메트르고, 그래서 르메트르는 그러니까 원시 원자라는 걸 이게 빅뱅의 순간 우주의 태초에 원시 원자가 있어서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왔다. 팽창하면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우리가 아는 빅뱅은 이거죠. 그 빅뱅이라는 이름은 이 프레드 호일이 이제 BBC 라디오에서 이게 49년 이때 뭐 서드 프로그램 이런 프로에 나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우주론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상상태 우주론을 신봉한 사람이고 빅뱅 우주론을 되게 싫어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우주론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이론들은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그러니까 한순간에 아주 과거에 한순간에 빵 하고 터지면서 이게 생겨났다라는 가정에 기초했다. 그러니까 아주 경멸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빅뱅이라는 거를. 그래서 50년 비슷한 강의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Single huge explosion.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거를 반대하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거지. 이 빅뱅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살펴보기도 전에 이거는 너무 불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도입을 한 건데, 근데 이게 어쨌든 하나의 그냥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거고, 빅뱅의 증거는 뭐 대표적인 증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팽창하는 우주 배경 복사, 가벼운 원소들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29년에 허블의 법칙으로 본 거고, 요거는 64년이 맞는 연도. 이거는 다음 주에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그 빅뱅 상태에서 가벼운 원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빅뱅 핵합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곧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빅뱅의 뭐 가장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빅뱅 핵합성, 이걸 줄여서 BBN이라고 불러요. 빅뱅 뉴클리어 신테시스. 그러니까 말이 길어서 하여튼 줄임말을 잘 알아야 덕후한테 지지 않는다. BBN은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 이제 공헌한 사람 중에 조지 가모프라고 소련 출신의 과학자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러시아 출신이고 프리반 밑에서 학위하다가 이제 지도교수로 바뀌었고 34년 미국으로 갔고, 학생이 이제 엘퍼라는 사람하고 같이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빅뱅이 초기에 그러면은 모든 게 고온 고밀도 속에 이렇게 막 스프처럼 이렇게 뒤섞여 있는데, 그 속에서 뭐 양성자, 중성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헬륨, 뭐 리튬 이런 가벼운 원소들을 만들어냈다는 걸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근데 이 아저씨가 소련을 탈출하려고 3번이나 시도했는데, 처음에는 와이프하고 이제 흑해를 카약을 타고 횡단을 하려고, 그 다음에는 북극해를 건너서 이제 탈출하려고 했고, 마지막으로 성공한 거는 이제 학회 참석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그 카약 사진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한 게 알파 베타 감마 논문인데, 이것도 연구 윤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48년 논문인데, 제목이 Origin of Chemical Elements고, 이게 빅뱅 직후 몇 분 만에 이제 수소 헬륨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논문이고, 이 학생이들 랄프 엘프라고 했는데, 이 엘퍼의 계산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이 상황에서 그러면 논문이 나갈 때는 가모프하고 엘퍼 이름으로 나가죠. 그죠? 근데 가모프가 이 페이퍼를 할 때 전혀 관계없던 한스 베테라는 사람을 이제 공동 저자로 넣어요.
한스 베테는 이제 별이 왜 이렇게 그 속에서 핵합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하고 물리학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했던, 중요한 일을 많이 했던 아주 유명한 당대 최고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인데, 한스 베테 이름을 같이 넣자 이렇게 된 거야.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알파 베타 가모프가 되면 알파 베타 감마가 이제 비슷해지니까 저자 이름이 재밌잖아 이러면서 한스 베테를 넣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면 엘퍼는 뭐가 되는 거야?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밖에서 봤을 때 가모프하고 한스 베테가 한 일을 학생이 좀 도와줬나 보다. 이렇게 그냥 해석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엘퍼가 반대해죠. 나중에 하여튼 어쨌든 엘퍼는 이걸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는데, 이게 평생을 두고 엘퍼가 자기 업적을 인정받지 못한 걸로 되게 이제 좀 한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는 재미삼아 한 건데 학생한테는 치명적인 거지. 이 역사적인 논문이. 그래서 이거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제 발표를 할 때 이게 소문이 났어요. 뭔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어쨌든 누가 대학원 학생이 이거를 계산해서 학위 논문을 발표한다고 해서 기자들이 한 300명 몰려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이렇게 났어. World began in 5 minutes. 5분 안에, 빅뱅 직후 5분 안에 필요한 가벼운 원소들이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 48년 자, 이게 그 페이퍼 알파 베타 엘퍼 베테 가모프. 제가 본 케이스는 아주 다른 이유로 전혀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 이름 넣는 경우 보긴 많은데, 이제 펀드 때문에. 하여튼 이게 알파 베타 감마노. 그래서 대략 이제 처음 3분 동안 별에서 이제 핵융합을 통해서 별 안에서도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그거 가지고는 실제 우리 우주에서 관측되는 양을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양은 이제 빅뱅에서 만들어지고 이후에 이런 것도 이제 다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핵물리학하고 우주론이 이제 융합을 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원자핵 레벨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사실 이게 설명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빅뱅 초기에 뜨겁고 고밀도인 그 상태에서 어쨌든 양성자와 중성자가 적당히 잘 반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수소 만들고 이제 헬륨 만들고 그다음 리튬 만들고 이런 식으로 주기율표의 가벼운 원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빅뱅 직후 이제 대략 1초부터 대략 한 3분. 그래서 와인버그의 저작 중에 하나가 The First 3 Minutes인 거예요. 3분 내 핵합성이 중요한 게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반응, 이게 지금 이런 반응, 이게 오른쪽이 이제 중성자 개수고 이게 양성자 개수인데, 그러니까 프로톤에서 이게 듀테리움, 중수소 이게 3중수소, 그다음 힐륨 3, 힐륨 4로 가고 리튬으로 가고, 이런 반응들을 통해서 이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계산을 했는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걸 이제 빅뱅 핵합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빅뱅 상태에서 초기 빅뱅 직후의 빅뱅 상태 자체가 가벼운 원소들을 합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수소 양성자 비율에 따라서 지금 남아있는 가벼운 원소들이 몇 % 남아있는 이걸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하면. 우리가 핵 반응을 다 알기 때문에 가능한 핵 반응을 다 조사하고 빅뱅의 조건들을 넣으면 이게 실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남아있는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이놈의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어. 그럼 이게 실제 데이터랑 맞는지 하나만 딱 잡아보면 되죠. 하나만 예를 들어서 축을 하나 딱 잡으면 나머지가 다 결정이 되는 거야. 나머지가. 그럼 나머지 값들이 실제 관측한 거하고 맞는지를 비교해보면 되는 거죠.
잘 맞더라 이거지. 잘 맞는데 이게 또 보면은 이게 지금 여기 빨간 선이 뭐냐면 WMAP observation이잖아. WMAP을 가지고 뭘 했냐면 독립적으로 그냥 우리 우주의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중입자 개수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양성자지. 양성자 개수가 몇 개인지를 높은 정밀도를 이렇게 쟀어. 그러니까 이 세로축을 CMB 우주 배경 복사를 가지고 이걸 하나 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 값들이 이게 정해지면은 나머지 뭐 리튬, 힐륨, 뭐 듀테리움 이게 지금 BBN이 예상하는 값들이 쫙 찍힐 거 아니야? 그게 관측 값이랑 얼마나 맞는지를 맞춰보면 되죠. 다 잘 맞아, 다. 희한하게. 이게 지금 이렇게 좀 틀어졌다.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게 관측 값이랑 다 잘 맞는 값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벗어났다고 해봐요. 안 맞아요. 신기하게 다 잘 맞더라 이거지. 그런데 이것도 보면 가부형 원소를 관측한 건 비교적 최근, Z가 3인. 이런 건데 지금 BBN 이론은 이거 지금 빅뱅 초기에 Z가 정도 될 때의 상황에서 계산을 한 거거든. 그 다음에 이거 중립점을 이게 지금 WMAP에서 한 거는 이거는 우주 배경 복사를 본 게 대략 아까 얘기했듯이 Z가 1000일 때 38만 년 됐을 때 그때 관측 전혀 다른 스케일에서의 이론과 관측 값을 가지고 이거를 놀랍게 지금 가부형 원소를 다 설명을 해서 맞춘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빅뱅이 없었다라고 믿기는 힘들다는 거지. 물론 여기도 이제 리튬 프라블럼 있어. 도대체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리튬 프라블럼은 이거 뭐 간단하게 넘어가면 관측된 리튬 7 양이 조금 작긴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지금도 프라블럼으로 남아 있긴 해. 근데 전반적으로 봐서 하여튼 가벼운 원소가 잘 맞아요. 그래서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리튬, 뭐 베릴륨 이 정도까지는 다 되는데 무거운 데로 가려면 탄소를 건너가야 되는데 탄소를 건너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거운 원소는 안 되고 이거는 별에서 만들어지는데 이제 요거를 잘 설명한 사람이 그 프레드 호일. 탄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가벼운 원소로 만들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6번이잖아요. 6번이면은 이렇게 힐륨 3개가 모이면 양성자가 6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한순간에 3개가 한순간에 모여서 이 카본을 만들 수는 없어. 이럴 가능성은 전무하죠. 3개가 한순간에 모일 때는. 안 그래도 밀도가 낮은데. 그래서 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잔에 이게 힐륨 2개가 만나서 먼저 이제 그 베릴륨을 만들고 여기에 다시 힐륨이 들러붙어 가지고 탄소를 만드는 수가 있어요. 단계적으로. 근데 이때는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베릴륨 A씨 굉장히 불안정해. 그래서 이놈의 라이프 타임이 아주 짧아요. 아주 짧아. 근데 지금 이게 얘 파이널 스테이트 질량하고 이 둘의 질량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안정된 상태를 만들려면 얘는 시간이 좀 필요해. 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얘는 수명이 짧아. 그럼 이걸로 이게 만들 가능성이 희박하죠. 희박해. 그래서 탄소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탄소를 못 만들면 우리가 있을 수가 없지. 우리 같은 유기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질량차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게 그 헬륨4가 대략 이 정도 돼. 1몰당 4.0026g. 그 다음에 베릴륨이 이 정도 되고 탄소 12는 바이 데피니션 12g. 이 질량차를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그 헬륨하고 베릴륨에서 이 탄소 질량차를 계산해 보면 이제 아보가드로 수 1몰당 0.008g의 차이가 나요. 요게 1.34 10에서 29승 킬로그램이야. 10에 마이너스 29승 킬로그램에 제일 가까운 물리량이 뭐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전자의 질량이 대략 저 5대예요. 전자 질량이 10에 마이너스 31승 대략 30승에서 이게 대략 전자 15개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야. 그래서 이게 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바꾸면은 저 에너지 차이가 7.5 메가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러니까 프레드 호일이 이걸 해결했어. 정상 상태 우주론을 주장하면서 빅뱅 우주론을 신나게 깠던 호일이 이 대담한 주장을 합니다. 대담한 주장을. 뭐라면은 보통 탄소보다 좀 더 높은 에너지의 들뜬 탄소 상태, excited state가 있을 거라 이거지. 그 에너지 차이가 정확한 계산, 앞에서는 우리가 그냥 나이브하게 한 거고 정확하게 한 게 7.65 메가 일렉트론 볼트예요. 저런 상태가 있을 거라는 거지. 저 상태가 있어야 카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 상태가 없으면 탄소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 같은 유기체가 생겨나지 않았을 거다.
당연히 저 상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냐면은 칼텍의 그 원 핵물리학자한테 얘기해요. 파울러한테. 보통 탄소보다 7.65 메가일렉트론볼트 에너지가 더 높은 익사이티드 카본이 있을 거다. 꼭 찾아봐라. 파울러가 미쳤냐? 안 믿다가 찾아봤어요. 새로 발견해서 정확하게 7.65. 놀라운 거지, 이게. 그래서 이게 이 관련 내용으로 쓴 게 이제 B-Square FH 페이퍼라고 이제 이 바비지 둘하고 뭐 파울러 호일 이렇게 사람들이 쓴 페이퍼가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BBN은 아니지. 별에서 이제 그 무거운 원소를 탄소가 만들어지는 거를 쓴 건데 어쨌든 무거운 원소도 탄소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로 83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때는 찬드라세커가 다른 공로를 받았고 찬드라세커는 뭐 이제 뭐 블랙홀 이런 쪽으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찬드라세커도 인도 출신인데 되게 일식 탐사 갔던 에딩턴 있죠. 에딩턴 학생이었어요. 에딩턴한테 굉장히 구박을 많이 받아서 참 힘든 인생 산 사람이에요. 저 아저씨도. 근데 이 아저씨 얘기도 하려면은 뭐 한참 해야 되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해 노벨 물리학상이 둘한테 반반으로 갔는데 그 나머지 절반이 그 파울러한테 간 거야. 파울러한테. 뉴클리어 리액션. 호의를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는지 모르겠어. 뭐 일설에 따르면 성질이 더러워서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속 팽창의 결과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가속 팽창 때문에 관측 가능한 갤럭시들 4,000개 정도는 2주 후에 다 사라질 거라 그랬는데 지금 별에서 만든 헬륨이 전체 15%인데 이거보다 빅뱅 때 만들어진 헬륨이 이제 더 많아요. 지금은. 그래서 BBN이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 별에서 만든 헬륨이 더 많아질 거고 이렇게 되면은 1조 년쯤 지나면 관측된 물질 60%도 헬륨이 돼요. 그러면 헬륨이 얼마였는지 빅뱅의 증거가 못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지금이 우주를 관측하기 딱 좋은 시기다. 1조 년의 타임스케일을 봤을 때. 그래서 간략한 우주의 역사를 다시 한번 쭉 적어보면은 이게 타임이고 이게 이제 그 Z 레드시프트인데 대략 10의 마이너스 7승초 정도 되던 시기에 이제 이때 쿼크들이 뭉쳐져가지고 그 이전에는 쿼크하고 접착자가 다 떨어져서 뭐 플라즈마 상태 막 서로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였다가 요 정도 시간이 되면은 걔네들이 뭉쳐져서 양성자나 중성자를 만들었다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리고 1초 정도 되면은 요 무렵에 이제 핵합성이 BBN이 시작돼. 그리고 요때 약한 핵력이 반응하는 것보다 우주 팽창하는 정도가 더 빨라져서 이때 중성미자가 약한 핵력을 통해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중성미자 몇 시간 전에 했듯이 중성미자를 보면은 빅뱅 직후 1초를 보는 거야. 빅뱅 직후 1초. 그러니까 중성미자 observatory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4만 대략 5만 년 정도 지나면 이게 이제 그 이전이 레디에이션 도미네이트고 요 이후가 매터 도미네이트예요. 5만 년 정도 되면은 빛보다는 매터가 더 많아지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고 38만 년이 지나 이때 이제 CMB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 위성으로 보는 게 이거야. 이거도 138억 년에 비하면 굉장히 가까운 미래지만 만약에 이걸 본다고 생각해요. 중성미자를. 38만 년하고 1초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타임스케일이지.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최초의 연화가 생기고 대략 뭐 10억 년, 100억 년 사이에. 그리고 지금 뭐 100억 년, 지금 굉장히 가까운 현재의 가속 팽창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쨌든 이까지는 지금 리컨스트럭트가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에 대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다. 근데 이 말을 놓고 보면 우리가 수업 시간 봤듯이 결국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잖아, 베이스가.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은 나 덕분에 이해할 수 있다.
역시나 아인슈타인은 잘난 척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아인슈타인 정도 되면 저런 얘기할 자격은 있는 것 같아요. 자, 강의 요약문 쓰겠습니다.